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찍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실적주, 경기 성장주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성장주 쪽, 기술주 쪽에서는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하나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충격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자,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월요일날 주가 하락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화요일날은 오히려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자, 공매도 충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공매도의 충격이 5월 4일날은 왜 줄어들었는지, 과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5월 6일날 오늘 또 다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자, 공매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정말 하루 만에 끝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가 따상상이 가능할 것인가? 자, 이제 상장 이후에 강력한 그런 상승 포스를 뽐낼 수 있을 것인가? 궁금증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청약, 어마어마한 금액이 몰렸는데, 자, 과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따상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자, 주중에 하루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은 약간 몸이 개운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제 날씨가 좋았던 만큼 또 어린이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고 또 몸이 완전히 부서져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증시라도 좀 좋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가볍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미국 시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다우지수는 최고가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제법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장중 포인트, 어제 포인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전일 5월 5일 우리는 휴장일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지금 다우지수 살펴보시면 0.29, 어제부터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상황을 보면 사상 최고가 34,230포인트까지 찍혀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7, 13,582포인트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장 초반에는 둘 다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다우지수만 올라가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 후반에 주가가 다시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나스닥을 옥죄는,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악재가 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의 악재는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제부 수장이잖아요. 대장인데, 대장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금리 내려, 재료금리로 가야 해, 파월 멍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게 정치권에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도 같이 지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요런 상황들이 이제 또 증시에 파장을 좀 이끌어 왔었고요. 정책적인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장이 또 살펴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시가 좀 되니까 이 옐런 장관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을 예견하거나 권고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한번 내뱉은 말, 이거 주워 담기 어렵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댕이를 확
네, 혼날 수 있죠. 항상 이제 말이 문제가 되긴 되는데, 자, 근데 이 말을 한 시점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든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아니다, 걱정 마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그래? 그럼 올라갈게 라고 하면서 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뒤통수를 또 한 방 치고 들어가는 게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죠. 경제지표 보시면 이제 뭐 고용지표가 있었을 테고요. 뭐 기타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경제지표가 뭐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좀 떨어진 모습인데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와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연준에서는 이런 긴축의 시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인상할 수 있고 경제지표가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계속 붙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술주냐 이거죠. 경기 순환주, 기술주.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빌면,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 성장주 쪽, 기술주 쪽에서는 이제 좀 얻어맞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성장주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해야 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된 부분만큼 성장성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뭐 금리가 인상하는 어떤 효과들이 경제 지표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상품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경기 순환,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호조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주로 구분이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기술주는 매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다우지수 쪽에 그런 그 경기 순환주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걔네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기술주들 성장주 쪽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딱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증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기 순환주, 뭐 철강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해운주들, 건설주들, 은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대신에 이제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자동차, 뭐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바이오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었던 기업들은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서 매도 타겟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오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개발 기대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약간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더 못 오르겠네? 그렇다면 고평가 논란, 공매도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출렁거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잘 참고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 포인트는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먼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수급만 잘 체크하셔도 그런 종목들을 피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충격이 마무리되는 것이냐. 5월 4일날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네, 쭉 하고 올라가면서 끝났는데, 물론 상승에 대한 그 폭이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이게 2, 3% 막씩 떨어져 놓고는 0. 몇 프로 올랐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호구 인증이란 말이에요. 야, 많이 떨어졌다가 0.5% 올랐다. 즉, 5% 내리고 2% 올랐다. 박수! 이거는, 네, 이상한 짓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매도가 끝났다, 시장이 이제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하락을 멈췄다라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거겠죠.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반등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더 내리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가벼운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시작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 공매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석은 아주 화려합니다. 거래 첫날 외국인을 중심으로 롱숏 포지션 설정이 대거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낙폭을 키워줬지만 둘째 날에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22%가량 줄었다. 네, 그래서 공매도 타격이 일찌감치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니까 5월 4일날 8,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 첫날에는 1조 원이 넘었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한 2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말 줄어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정말 공매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4일날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가 떨어진 종목이 22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게는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또 공매도 대금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매도 대금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1600억 정도 늘어나는 거 22개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날 1조 원대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줄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5월 4일 날에 이제 과열이 해제가 되고 한 2개 정도 다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월 6일 날은 이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과열 때문에 금지가 됐던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월 6일 날은 또 다시 그런 물량의 어떤 출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연속 상승이라고 그랬죠. 자, 5월 4일 날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승 반등이 저점이다 아니다? 그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즉 공매도의 그런 어떤 물량 자체가 오늘도 역시 줄어들어야지만이 주가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할 테고요. 오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그렇구나. 공매도 많이 안 칠려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막아놨었던 공매도가 다시 시작됐는데 물량이 다시 늘어났어. 그럼 주가가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권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고 또 그 종목군들이 전부 다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다가 공매도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는 것들이 시총 상위에 몰려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증권사에서 괜찮은 전략이 하나 나왔어요. 공매도 타겟팅이 되는 종목들에서 좀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실적이 좋고 저평가됐으면서도 성장성이 높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롱매수하라. 이거 진짜 근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실적 좋고 저평가됐으면서 성장성이 높아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사라. 이게 네,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이거? 네, 이런 종목은 정말 사야죠. 네, 그 뭔데, 그런 종목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실적 나쁘고 고평가되면서 성장성이 낮은 내려갈 종목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종목 사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또 웃기는 거죠. 실적 전망이 어두고 고평가된 종목들은 매도할 것이다. 자,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종목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퍼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제 퍼하고 PBR이 낮은 기업들, 즉 저평가, 완전 저평가된 기업들은 사라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 퍼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다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PBR, 즉 자산가치가 많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지금 당장 실적은 없는데 그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간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앞서서도 설명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이제 증권사에서 해준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 좋을 것 같은 종목, 이 타겟팅이 될 종목들은 아예 그냥 공매도를 쳐라. 네, 그런 종목은 공매도 한번 쳐라. 개인들도 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나 공매도는 자신 없어. 공매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걸으라. 네, 하지 마라. 그것을 포트폴리오에서 빼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전략이에요.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이걸 뭐 매도해가지고 공매도해가지고 수익 내는 것 자체도 좀 자신이 없고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냥 그걸 배제해버리라는 얘기죠. 빼버려. 포트폴리오에서. 없애버려. 그러면은 나는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가 되는 거죠. 일단 얻어맞는 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 만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저평가된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공매도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그런 종목을 공매도를 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면 아예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없애버려라. 네,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봐라 라고 되면 되겠죠. 네, 저평가된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봐라.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주가가 안 올랐다면 공매도가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 주가가 좀 덜 올라간 기업들 위주로 살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좀 간단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SKIET가 따상상을 갈 수 있겠는가? 네, 따상상. 기대감 충분히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죠? SKIT 쪽으로 지금 뭐 엄청난 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증거금이 몰렸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정도 몰리면 따상상 가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근데, 따상상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준을 많이들 세우고 있더라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 상장할 때 어마어마한 물량, 그게 30조 원 정도 됐대요. 그 청약 자금이.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SK IT는 약 80조 원 정도 되죠. 미친 청약률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SK IT가 뭐 그 정도였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때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약 85%, 나 안 팔겠다라고 얘기한 기관들이 그만큼 많았는데 SKIET는 지금 한 60%대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미확약이 35%니까 100에서 35를 빼면 65가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64.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1개월 때에 팔아먹겠다, 1개월만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70만 주, 3개월은 208만 주, 6개월은 네 300만 주 해가지고 다 합치면 많아요. 네, 한 800만 주 정도가 지금 대기 중에 6개월 안에 물량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미확약이 430만 주입니다. 미확약이 430만 주면은요. 따상 이후에 물량이 430만 주 정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SKIET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모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상장할 때라도 사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물량들이 430만 주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물량 나왔어, 내가 다 받을게. 이 생각이 되면 따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대체적으로 청약이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공모주 청약에서 떨어졌다라면 첫날 상장할 때 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이 보면
물량도 없을 거니와 물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가죠. 특히나 이렇게 기관들의 의무부유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따상을 가지 못하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SKIET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 배터리 관련주로 본다라면 지금 좀 한참 뜨거운 감자 아니냐, 배터리 관련주 엄청나게 좋지 않느냐, 시장 점유율 너무 세지 않느냐, 기대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배터리 관련주들도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 못 보이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주요 테마이긴 한데, 최근에 증시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더 날아가겠죠. 그냥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SDI 이런 것들이 신고가 치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SKIET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테마 관련주인 SKIET가 빵빵 치고 나가기에는 또 테마로 엮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따상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약이 이렇게 많이 몰린 기업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첫날은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 2배 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한가를 한 번씩 가주죠. 그러면 수익률이 제법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신에 언제든지 물량이 터지면 바로 팔아라. 첫날이라도 따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날 물량이 터지면 그날 파는 거고요. 다음날 물량이 터지면 다음날 물량을 같이 내놔야 됩니다. 기관들이 파는 것과 이 물량들이 나오는 것과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요. 네, 욕심내지 마세요. 절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만 수익 나와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률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좋을 테니까. 물론 이제 배정받은 주식수가 작아가지고 굉장히 좀 적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 정도 수익으로 내가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물량이 터져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잠가 놓고 있고 대기 물량 많을 때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근데 물량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나오시면 됩니다. 운 좋게 따상상 가면 좋고요. 따상 이후에 주가가 한 10%든 20% 상승하면서 물량을 주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첫날은 아마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가에, 나스닥은 하락세에 지속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다우는 올려놓고 나스닥은 내려주는 그런 주범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에 대한 그 충격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인가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일까? 네,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5월 6일 오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SKIET가 따상상 가능할 것인가? 따상상은 모르겠는데 따상은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첫날 상한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일단 물량이 나오면 빠져나와라, 대피하라,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회를 발견하지 못해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차익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는 재무부 발행 채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아무 종목에나 섣불리 투자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제 예수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투자를 할 만한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좋은 점은 여러 가지예요. 주가가 변동을 보일 때도 내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더 빠져라, 더 빠져. 나는 현금 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격이 싸지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거나 조정이 좀 나올 때는 현금 확보에 주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또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기회가 왔을 때는 매수를 또 공격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예수금이 어제 쉬는 날 제가 잠깐 확인해 봤는데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금을 이제 곧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가가 반등할 때 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금을 조금씩 쓰는 그런 전략들도 같이 상호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변동성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그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저점대 공략하시면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가 때 공략하시고 고평가된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 장세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